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오늘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필립 정치 컨설팅 대표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에게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는 발언을 한 김준혁 후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총동문회는 잠시 뒤 모교에서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할 계획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위안부 단체들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김 후보와 또 김 후보를 옹호한 민주당 법률위원회 조상호 부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자, 두 분은 지금까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먼저 윤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듣기에 거북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이분은 이제 본인이 어떤 나름대로의 이 증거가 있는 나름대로의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어디까지나 이 개인적인 학자로서의 어떤 상상력에 기반한 그러한 추정 같아요. 실제로 문서들을 살펴보면은 그냥 그 당시에 그러한 사교 클럽이 운영이 됐었다라는 사실만 명백할 뿐이지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뒷받칠 만한 정황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개인 학자로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뭐 자유이겠습니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렇게까지 좀 과장되게 너무 왜곡된 시선으로 그 당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과연 국민의 대표를 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그러한 의식 수준인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여성 유권자들이 상당히 거북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의 거북함이 좀 커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강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준혁 그 후보가 이제 역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본인의 어떤 학계에 있었던 학설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말하는 장소가 어떤 비사나 사료를 근거해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으면 뭐 이럴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도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여기고 후보에게 사과해라라고 말을 했고 또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상호 그 법률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준혁 후보가 제시했던 어떤 유명 일간지의 기사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걸 보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신빙성이 있다, 객관적인 자료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실의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인식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현행법보다 정치인은 국민정서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의 상황은 민주당으로서 곤란한 상황이고 또 김준영 후보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게 맞고요. 다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정 집단에서는 되게 화가 누그러뜨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 상황이죠.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뭐 딱인 한 대 맞더라도 계속해서 호소하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파장,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이화여대 출신인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2대 출신 의원과 후보들은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입니까? 입장을 밝히십시오. 또 서대문갑 민주당 김동아 후보에게도 묻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이 되겠다면서 지역 소재 대학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끝까지 침묵할 생각입니까? 국민의힘은 김준혁 후보의 막말에다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나베라고 부른 것을 더해서 여성 혐오가 일상인 정당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베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이런 여성 혐오를 주류 정치인들이 대놓고 하겠다는 건 그걸 괜찮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오케이입니까? 저는 오케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베는 사실 뭐 아베와의 합성어다 이런 얘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여성을 상당히 심각하게 비하하는 그 표현의 일본식 예.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그야말로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인데 현재 판세가 좀 불리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여당은 이 김준혁 후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다른 지역구 후보들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 민주당 전체로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총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김준영 후보의 발언, 이화여대 출신 동문 입장에서는 상당히 명예에 어떻게 보면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죠. 실제로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 누구겠습니까? 바로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이화여대의 살아있는 상징 같은 분이죠. 그런 분들이 이런 국면에서 김준영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겁한 침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가 이 나베 발언 이것은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성적 비하의 의도를 갖고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표현은 정말 여기서 제가 표현을 하기조차도 상당히 민망할 정도의 어떤 성적 비하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것이 성적 비하의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과연 특정 후보에게 어떤 일본의 전 총리와 이름을 연결지은 그러한 별명을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 과연 정치의 품격에 맞느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자꾸 총선을 한일전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대착오적인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오히려 국민들과 중도층의 유권자의 피로도는 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 대표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강 대표.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공세를 더 맹렬히 좀 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요. 뭐 사실을 조금 열거를 해보면 과거 오래전에 어쨌든 일본 자위대 창립 기념식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서 네티즌이 이것을 만들어서 쓴 겁니다. 이게 신조어가 이재명 대표가 만든 신조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별하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인용을 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어떤 거친 말, 그러니까 뭐 쓰레기, 뭐 그 외에는 욕설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욕설을 하셨는데,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 계신 우리 반려견인들은 같이 뭐라고 항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나쁜 겁니까? 민주당의 막말을 얘기하면서 한 발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양측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유튜버 그리고 변호사와 관련돼 가지고 후보자 검증에 대해서 양당 공히 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한번 공론화를 시켜서 검증을 제대로 할 것인가를 해야지. 사실 이게 다 공천 받기 전에 예전 네. 과거 발언들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대로.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김준영 후보와 가지고 그 이화여대 졸업생 출신의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 따지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도 예를 들어서 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던 변론했던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뭐 전세 사기를 100억 원이나 했던 범인들을 변론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물론 민주당에서 나온 그 막말에 대해서는 잘못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걸 너무 선거를 앞두고 악용하는 건 아닌지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 뭐 공격을 위한 공격은 뭐 여야 할 거 없이 좀 새겨들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또 다른 악재죠. 양문석 후보, 나흘째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대출금 11억 원 전액을 갚으라고 양 후보에게 통보했습니다. 지금 사실 두 후보, 그러니까 이제 앞서 봤던 김준혁 후보 막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좀 입장 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입장이도 그렇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후보들의 결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면 무투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그 후보 자체도 최근에 뭐 대빠 한 뿌리라는 어떤 막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고민되는 문제이고, 또 그 지역에서 그 후보의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을 위해서 나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라는 지지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사실 고민이 되는 입장이 있다. 그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그 지역구에 있는 뭐 예. 이화여대 출신 다른 후보들에까지 지금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선거 어떤 전체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칠까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상당히 파장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지금 맞물려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부동산 이슈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이른바 부동산 내로남불이 밝혀지면서 사실 문재인 정권이 상당한 정치적 위기를 겪었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통계 조작 이슈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 이런 여성 인권, 성 문제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웠던 사건들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양문석 후보 부동산 내로남불 그리고 불법 사기 대출의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준혁 후보와 또 이재명 대표의 나배 발언 이런 것들은 여성의 어떤 그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특히 수도권의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중도층에서 여론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예. 제가 그 여성 혐오는 또 여성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제가 부동산 투기는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지금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가 첫 번째 시발점이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의 정의라는 거는 부동산을 여러 채 사가지고 갭투자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사서 이걸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걸 우리가 부동산 투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양문석 후보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전세 살고 있다가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욕심을 과도하게 부려서 대출을 온 가족이 같이 영끌을 소유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편법이 있었는지 분명히 가려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법과 편법의 기준이라는 거는 양문석 후보의 해명처럼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안내를 받아서 관례상을 따른 건지 아니면 본인이 모든 걸 기획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유지했는지가 불법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불법이 드러난다면 그때는 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단을 낼 수도 있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가기관, 특히나 사정기관 같은데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자청을 해가지고 이 검사를 공동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칫 선거 개입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공정한 선거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본인들에게 또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여권에서 제기하는 다른 의혹들도 있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신속히 좀 조치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사정기관이나 이 은행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오히려 반대로 야당 후보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법대로 절차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투기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지금 투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투기든 투자든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자금이 마련됐던 그 경위가 불법에 가깝다는 거죠. 불법적으로 마련한 그 자금을 갖고 거액의 아파트를 샀다.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11억이 만약에 정말로 불법적인 경로로 그렇게 얻은 금액이라면 당연히 1분 1초도 아깝죠. 바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회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거에 나온 후보에 대해서는 당국이 조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새마을금고에서 11억을 대출을 받아서 최초에 구매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은 처음에 대부업체에서 삼금융에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구매를 했고 그 이후에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딸 명의로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을 대출을 받아서 대출 상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일단 인과관계 순서관계는 좀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제 기준으로 지역구 254곳 가운데 국민의힘은 90석에서 100석 정도를, 민주당은 110석 플러스 알파로 예상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유세 총력 전에 선봉에 서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여야 대표 발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 판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선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제는 전쟁으로 치면 백병전 상태입니다. 한 표 한 표 누가 가서 찍느냐 이걸로 결판나는 거지 여론조사 소위 무슨 구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편이 많이 찍느냐 내 편이 많이 찍느냐로 결판납니다. 여러분 두 표로 승패가 나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1인당 3표씩이 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동원전입니다. 선전전을 넘어서 이제는 동원전으로 한 표 한 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90석 내지 100석으로 예상한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판세를 살 얼음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민주당은 110석 플러스 알파. 이게 몸을 낮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파가 또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만큼 뭐 격전지가 많다는 의미로도 보이는데, 자, 이재명 대표는 백병전을 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예, 여야의 자체 판세 분석과 그리고 또 이 메시지 발언에 지금 전략이 지금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윤 대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미묘한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선거가 좀 매우 어렵다. 특히 정권 심판론의 무게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선거 어차피 투표장 가봐야 뭐 결과가 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고 충분히 우리가 이겨야 된다. 즉 그리고 100석이라고 하는 개헌 저지선을 막지 못하면 이 나라가 정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읍소의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최근에 투표를 좀 포기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자만과 오만에 빠져서 민주당 유권자들이 뭐 이번 선거 우리가 굳이 선거하지 않아도 투표하지 않아도 이기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백병전, 즉 한 명 한 명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양 지지층 지금 이제부터는 거의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이 선거 기간 동안 최종적으로는 결집을 가장 유도해야 되는 그러한 그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신가 백병전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좀 우세하게 좀 판세를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지지층 좀 결집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 투표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200석을 뭐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어떤 프레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 그런 말을 하는 인사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요즘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것은 그조차도 사실 지역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조금 뒤지고 있는 후보는 우리 당에 우세하다는 걸 알려주는 어떤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선거 운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자칫 이게 저희가 오만한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경계해야 되고, 예. 사실 지난 21대 선거도 민주당이 대승을 했지만 사실 지역에서는 표 한 표 한 표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자체는 사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5곳이 격전지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중에 21%가 수도권 격전지라고 하는데, 수도권은 전체가 격전지입니다. 과거 사례 보면은 171표 차이로 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구가 1000표, 2000표로 갈리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총선과 대선은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총선은 모든 표의 합으로 승자를 가르는 거지만 그 총선 같은 경우는 이게 각 지역구 254에서 100병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어떤 세대에서는 투표의 어떤 결정은 된 것 같습니다. 딱 하나 남은 세대, 2030 세대가 지금 표심을 결집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할 때라, 이런 모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 공이 기자들에게 뭐 브리핑이라든가 간담회 형식으로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공유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세 지역으로 몇 군데를 보는지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박빙 지역으로 55곳 정도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오픈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세 지역구 110석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합 지역이 좀 늘어서 50곳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양당 공이 좀 경합지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뭔가 좀 사실 뭐 민주당이 좀 악재가 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격전지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국민의힘 관계자 발언이 좀 보도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최근에 아까도 우리가 다뤘지만 그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막말 발언, 그리고 또 그 부동산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우리가 뭐 흔히 격전지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 수도권, 특히 경기권 지역에 좀 많이 분포가 돼 있겠죠. 그러한 지역들 사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많아봐야 5%포인트 미만에서 계속 이 후보의 당락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지역에서 한쪽으로 우세한 분위기가 좀 넘어가게 되면 예. 이것이, 왜냐하면 이 서울 수도권은요 하나의 생활권이거든요. 같이 직장을 다니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같이 교류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이 상당히 빠른 속도,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10석이 50석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바로 여기서 상당히 지금 서로가 살얼음판으로 보고 예.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뭐 한 표 차이로 져도 이 진 쪽은 나머지 뭐 그냥 전부가 사표가 되는 그런 제도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네. 진짜 흐름이 하나 생기면은 좀 이렇게 활발 타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구조인데요. 자, 민주당에서 이제 경합 지역 50곳 이상이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오늘.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권은 사실 전체가 다 경합 지역으로 보는데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예를 들어볼게요. 이 나경원 후보와 류사명 후보가 있는 동작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류사명 후보가 많이 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많이 따라 붙었다라는 조사가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와 이광재 후보가 있는데 또 이광재 후보가 반대로 많이 또 따라 붙어놨던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당초에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빙이고 오차범위 안에 있고 또 어떤 건 오차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비해서 여론조사가 많이 촘촘해지긴 했지만 또 우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례를 보면 여론조사가 완전히 빗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두 자릿수로 차이가 나지 않으면 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좀 불리할 때 대답을 그렇죠. 안 하는 그런 성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권력이. 샤이 보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여론학으로도 뭐 그 정치적 올바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지지층에 악재가 쌓이면 그 전화 면접에서 어떤 도덕성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은 55석, 저희 민주당도 50석 이렇게 비슷한 경합 지역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결과에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요동칠 수 있는 것이 선거 판세죠. 보통 여론조사 분위기로 판세를 가늠하지만 예상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차였던 2012년 총선 때는 정권 심판 분위기가 강했지만 새누리당이 152석 과반을 차지했었고요. 2016년 총선 때는 야권 분열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180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었지만 민주당이 한 석 앞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직전 총선 2020년 총선은 이때는 뭐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비례정당까지 해서 180석까지 차지했죠. 당시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압승이었습니다. 자, 윤 대표, 예. 과거 총선 전 분위기 예. 그리고 결과들 봤는데 예. 언론이 전했던 분위기하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분위기랑은 뭐 다른 결과들도 나온 바 있고 또 뭐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도 있고 예.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은 과거 총선 중에 언제적 상황과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특정한 선거와 유사하다,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요소들을 놓고 보면 조금 패턴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 전문가로서 좀 일단은 보이시는 게 있을까요? 19대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이제 임기 말에 국민적인 실망이 좀 컸던 정권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바로 이 막말 논란이 많이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재가 돼가지고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했던 표심이 좀 있었죠.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 이제 새누리당이 예상외에 참패를 겪었던 것은 바로 공천 파동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제 뭐 진박 논란이라고 해서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개파 갈등이 극에 달했고 이것에 이제 보수 유권자가 상당히 실망해서 민주당에 승리를 가져다 줬죠.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공천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은 또 코로나19 위기에 좀 특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보면은 이 여러 선거를 봤을 때 막말 논란, 공천 파동 문제, 또 국가의 어떤 위기 문제 예.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는 지금까지의 판세는 민주당이 좀 유리할 수 있겠으나 이 막말 논란이 막판에 터지고 또 앞서 있었던 그 민주당의 공천 파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지금 선거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과거 그 선거 그 결과들 그 분석하실 때 그때 있었던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좀 터질 건 다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윤주진 대표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부정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그만큼 여당이나 정부 대통령에서 사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신 거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분열, 공천과 관련된 분열로 패배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이번에 총선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번 총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이라는 그 이미지 그리고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사죄할 수 있는 어떤 사과할 수 있는 여지가 몇 번이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최근에 의사 증언과 관련된 담화문에서 보듯이 이제 걷어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의 문제고, 또 마지막 추가적으로 하나는 사실 이번 선거 초반에는 보수 정당도 개혁신당이라고 하나의 어떤 삼지대가 나왔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새로운 미래라는 삼지대가 나왔는데 이 삼지대가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이라는 또 다른 삼지대가 나와서 민주당의 누수표를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힘을 못 쓰면서 그 누수표를 받지 못하고, 일부 누수표는 또 지금 지국 비조라고 하죠. 이렇게 조국 혁신당까지 누수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관련해서도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 그 여권에 남은 악재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여권에 남은 악재는 사실상 저는 다 나왔다고 보고, 오늘 뭐 전공희 대표하고 또 지금 대통령을 좀 만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종섭 주 호주 대사도 자진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한 모습 과정에서 부정 여론이 반영이 된 거고요. 의대 증원과 관련된 것도 이 설득하는 과정들에서 이미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극적인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의정 갈등 문제 또한 뭐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별 효과는 없을 거다 짚어주는데 윤 대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동안 이제 의대 증원, 의사 개혁,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막판에 어떤 피로도가 있었냐면은 왜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달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담화 발표와 그 후에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일단 2,000명은 이러이러해서 나온 숫자지만 포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전공의와의 대화가 물꼬를 텄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는 국민의 여론이 예.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아, 정부가 다시 진심을 갖고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야당의 이 막말 악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야당의 후보들의 김준영 후보 같은 이런 분들의 과거의 발언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새로 나왔죠.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야당의 이제 최근 그 불거지고 있는 악재들에 대한 반사 이익을 여당이 아직은 못 누리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여론의 지형 변화를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결국 유권자는 이겁니다. 정권을 심판한다, 정권을 견제한다라는 심리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다음 국회를 이끌 조금이나마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집단이 어딘가라고 하는 마지막 판단에서는 결국 이러한 이슈가 여야 중에 선택을 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전공이 의정 갈등이 어느 정도 실마리가 찾는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뭔가 좀 상승 작용이 있을 거라고도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만남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죠.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는 국면이라면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겠죠.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키워드로 본 22대 총선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경기의 동료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둘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소식권 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관통해온 민주당의 오랜 꿈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 메가시티, 여야 모두 내건 공약이죠. 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과 경기도 분도를 묶어서 이른바 수도권 메가시티라고 부르죠. 그리고 야당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우려된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내놨고, 짧은 시간 토론에서
뭐 이렇게 결론 내기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두 분 생각은 어떤지 좀 일단 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이미 서울 수도권은 어떠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그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동일 생활권이 됐습니다. 잠은 여기서 자고 생활은 여기서 하고 직장 생활은 서울에서 하고 혹은 반대로 이러한 것이 너무나 이제 보편적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도를 나눠서 도심을 나눠서 별다른 생활권으로 나누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비율을 가져올 것인가 이러한 우려에서 시작된 구상인데요. 예. 저는 이 서울 수도권을 메가 서울로 묶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수도권 쏠림이 없어집니까? 이미 수도권은 쏠릴 대로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편의적으로 저는 원하는 대로 주민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 서울은 이미 찬성 여론이 많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거다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서울과 경기권이 하나로 크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하나의 수도권으로 아예 묶여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서울 주변의 도심들을 묶어서 동일생활권을 묶어주고 예. 나머지 경기 지역은 그 경기 지역대로 자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수도권의 더 비대화를 오히려 막는 그러한 그 경계선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윤 대표가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들으셨는지 강 대표. 그러니까 의견 말씀해 인구, 아니 국토의 12% 되는 땅에서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구 집중의 문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부터 지적을 해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국민의힘 주장대로 이 서울 인근에 뭐 생활권이라고 해서 다 편입을 시켜주면은 이게 인구가 한 250만에서 500만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 남북도 분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 남북도와 서울시 메가시 편입을 이렇게 같이 주장하는 게 그래서 뭐 둥근 사각형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 저희 민주당은 지금 서울을 집중화시키지 않고 먼저 첫 번째로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고 또 그 아래로 내려가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한 1000만 정도의 어떤 거점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그 1000만이라는 인구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벨트, 그러니까 이번에 김포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한다고 했을 때 최근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2015년도에 울산시장 할 때 반대하셨어요. 2015년도에. 그리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 또 김포시는 또 인천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인천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시장도 반대를 하고 있고 각자 반대한 이유는 다르겠죠.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인구가 집중화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권이기 때문에 다 서울에 편입시키면은 경기 북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 북도하고 남도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도는 자생적으로 살 수가 있지만 지금 북도는 여러 가지 제한에 걸려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인구수가 그렇게 다 서울시로 편입이 돼버리면 어떤 동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서울시를 더 크게 만들 게 아니라 일단은 세종시로 이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부울경부터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주장인 거죠. 자, 부울경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윤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수도권 메가시티의 어떤 부작용, 우려를 이런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네. 예. 부울경과 메가 서울은 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메가 서울은 이미 서울과 김포, 구리, 의정부, 수원, 예? 그리고 하남, 용인 지금 다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 출퇴근하고 있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산다고 해서 용인에 산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지방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은 행정구역만 경향이 나눠져 있죠. 있다? 예, 거의 사실 동일 생활권이죠.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울산과 부산 같은 생활권이 아니죠. 울산만 해도 상당히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예. 자체적으로 경제와 산업 기반이 닦여져 있는 하나의 독립된 경제 도시입니다. 부울경을 묶는 문제와 메가 서울을 묶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지금 부울경이 우리가 지하철 타고 편하게 출퇴근하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서로 완전히 컨셉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부산시하고 울산시하고 경상남도가 2024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동일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한 측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메가 서울처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자라는 구상이 아니라 울산과 경남과 부산의 각 산업, 관광 이러한 인프라를 서로 연결을 해서 예. 시너지를 내자는 거예요. 메가 서울과는 좀 다른 컨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강 이게 대표. 예. 왜 부울경하고 서울 메가시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요. 이 부울경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생활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서울로 올라가서 인구가 소멸되고 지방에 소멸된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구 뭐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긴 그러지만 대충 2030년 정도까지 부울경이 합쳐지면 인구가 1000만 정도가 되면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된 산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김포시가 처음에 서울시 편입한다고 했을 때 문제됐던 것이 뭐냐면 어떤 행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국가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김포는 어떤 접경 지역입니다. 해병대가 많은 것이 또 김포예요. 그럼 해병대가 이제 서울 수도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자치단체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럼 세수도 줄어요. 그런 것을 사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까? 또 뭐 집값이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해서 또 집값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고 또 거기에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자가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또 서울시 안에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도봉구라든지 다른 중랑구라든지 이런 그 지역 같은 경우 되게 반대가 심합니다. 왜? 서울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개발될 거라고 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리가 편입이 돼버리면 어떤 개발 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인천시 여러 자치단체장과 이게 합의가 안 되는 면이 있다. 당시에 정부에서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추경호 그때 부총리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급하게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이제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는 현상, 올라오는 현상을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 많은 면 중에 감소시키려고 한다면 하나죠. 어떻게 해야 예, 될까요? 예, 많은 면 중에 어떤- 하나죠.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뭔가 대안 같은 것이? 아, 부울경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예. 그러니까 예. 아무리 사실 지역에서 거점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웹 디자이너 한 명 구하기도 사실 서울보다 수도권보다 훨씬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모여 있어야지 그 안에서 생활이 자급자족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것을 교통 광역망으로 총선 이후에 묶는 그런 작업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좀 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하자 이런 말씀 같은데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지역 균형 발전 상당히 찬성하고요. 근데 예.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럼 거기에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거기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삶의 예. 인프라가 발전이 돼야 되겠죠. 근데 부울경에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려면은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기업 특구나 교육 특구 같은 그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서 자유를 예.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순히 서로 떨어져 있는 세 개 도시를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머물 것이냐. 그것은 조금 무리한 기대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서울은 사실 좁습니다. 전 세계 여러 수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의 잠재력이 더 발현되려면 예. 더 큰 생활권으로 묶여서 많은 기능들이 분산이 돼야 됩니다. 면적 자체가 예, 작다 그러기에 이런 이제 말씀이죠. 서울은 너무 좁고 묶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수도권 메가시티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뭐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경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소 엑스포 사례를 보면서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의 우주 항공청 공공의대 여러 가지를 투입을 하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대표, 윤주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